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해외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온전하게 영향을 줄 그런 재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해외 시장 빠진 만큼 우리가 빠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2650선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2650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금요일에 선 반영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빠져야 한 1%? 예, 그래서 뭐 조점이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예,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좋게 본다면. 왜냐면 이제 브라질 같은 데는 어차피 금리가 10% 이상이었고, 예,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이제 제 입보다는 정확한 사실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단순히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1.75%입니다. 근데 그 기준금리를 2월 달에 9%에서 올렸고 이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금리였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거고 2%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나라는 10% 이상의 금리에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2% 이자를 준다. 그럼 자금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근데 그 이자 2% 받는 거랑 이제 원자재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이 채권, 브라질 채권에 넣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브라질 환율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이자가 10% 이상씩 꼬박꼬박 챙겨준다. 이런 투자처와 미국 안전자산이지 그래. 근데 2% 우리는 이거 맥시멈 엄청나게 금리 올리는 거야 해서 2%입니다. 이거 비교를 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투자보다는 브라질 투자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원자재가 준동하고 신흥국,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세이긴 한데 또 달러가 강세일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아주 나쁜 상황이고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부터 해서 여기 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딨지? 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이걸 과연 돈을 먹여줄까라는 부분. 예. 뭐 예를 들어서 올해만 보더라도 개인이 16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보면 작년에 65조를 샀습니다. 합쳐서 지금 8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생각하면 코로나가 있었던 해에 47조를 샀습니다. 뭐 합쳐서 한 130조 이상 샀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130조 이상을 코스피에서 샀는데 코스피 지수를 올려줄까? 네, 우리는 자선 사업가니까 당신들이 주식을 샀으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열심히 호구짓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수급적인 요인으로만 보면 그 수급 요인을 뛰어넘는 어떤 인플레이션이 존재를 해야,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개인이 사도 올라갈 텐데
어쨌든 이런 수급 구조 때문에 올려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올려주더라도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올려줄 건데, 과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85조에 뭐 한 130조 이렇게 샀는데, 130조 원을 산 이 투자자들이 모두 수익을 볼 만큼의 어떤 대세 상승장이 나와서,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야,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너네도 주식 투자해라고 해서 한 500조를 끌어온다 시장에. 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수급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좀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그러면 그래도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 개인이 매수한 종목들은 정체를 하고, 개인 매수가 없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왜? 뭐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얘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린다. 자기들이 충분히 매집해서 올릴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뭐 물론 숫자는 결국은 진리가 되겠지만, 그 숫자가 진리가 되기 전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자기들이 산 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집을 했고, 그래서 이 종목을 올린다. 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산 걸 누군가가 올린다. 이런 구조는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산 가격에서 한참 위의 가격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호구처럼 다 받아먹고 죽겠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산 종목을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닥을 기고 아주 주가가 싸다 이러면 뭐 개인이 많이 사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손해는 안 볼 거니까. 근데 이게 많이 오른 종목인데 조금 내렸다고 산다, 개인이 많이 샀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면 이제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해외 증시 하락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신흥국 증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우리 시장은 뭐냐? 뭐 선진국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흥국과 같은 성격도 아닙니다. 금리도 낮고, 그리고 원자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 구조는 선진국인데 또 시장은 신흥국에 있으니까, 아마 한국 증시는 신흥국이 좋아도 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껴가지고 요렇게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세 상승장이 온다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이제 다른 국가들이 신흥국에서 어떤 집주가 나오고, 그 신흥국이 돈을 벌면 이제 한국에서는 다양한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철강석 수출이 늘어난다. 그럼 벌크선 발주를 많이 할 거다.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곡물 수출이 늘어나니까 곡물 운반선 발주가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그 신흥국 경기하고 맞는 그런 어떤 변동 사항이 나와야 그 업종이 갈 것이고, 시장 전체보다는 그런 게 모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성장 산업이고 미국과 연관성이 큰,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들을 따라갔던 종목들은 그냥 짜져 있고, 신흥국 산업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그 유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드릴십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주들도 유상증자로 주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조들 감안해서 지수는 같은 종목들을 안 가고 안 같은 종목들이 모여서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증시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가면 그나마 심리적으로 타격이 덜하고 인내심도 덜 깎아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아까 코스피의 수급을 보여드렸는데,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2020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타 법인이 판 거고, 그리고 2021년으로 가면 개인이 또 샀습니다. 한 26조를 샀습니다. 27조. 그리고 2022년 올해로 들어오면 예, 또 한 4조 샀습니다. 이 코스닥도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은 시장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많이 사도 개인 투자자들이 뭐 130조 정도를 사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 33%, 최대 주주가 한 30%, 기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하고 투신 합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국민 15%. 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 영역에서는 주도권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10% 정도 확보를 했지만 주도권이 없습니다. 즉,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코스닥은 개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수십조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게 외국인 비중도 떨어졌고 기관 비중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90%는 최대 주주 포함해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주식이 늘었다. 그 주도력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즉 내국인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있고 코스닥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면 외국인 기관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파트하고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지방에 이제 소멸돼 가는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평당 한 300 정도 한다. 소멸 지역이면. 근데 사실 이거 당장 팔리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내놔도 팔릴까 말까입니다. 정말로. 이게 어디 예를 드는 거냐면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예, 제가 있는 동네 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면 이제 아파트가 36평짜리인가? 이게 최근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1억 2천입니다. 예. 근데 1억 2천에 팔리느냐? 안 팔립니다. 36평이고 심지어 뭐 한 동짜리긴 하지만, 초등학교 옆에 한 동짜리긴 하지만 거의 신축입니다. 안 팔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 가치는 1억 2천이냐라고 보면 실제 가치는 한 5에서 6천? 이 정도면 뭐 외지에서라도 그냥 없는 셈 치고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1,000원이다. 뭐 내재 가치는 500원인데 전부 한국인들만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없고 기관 투자자들도 없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내가 900원에 왜 팔 거냐? 안 팔아. 안 팔아. 예. 그러면 그냥 1,000원 유지되는 겁니다. 1,000원이. 예. 돈이 급해서 팔아야 되겠는데 신용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이런 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용을 쓸 수 없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 그 중에서도 안 망하는 종목도 오히려 시세를 잘 유지를 할 겁니다. 외국인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 당해서 급하게 매매할 사람도 없고 이런 종목들은 역설적으로 시세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예, 지금 시장이 그렇고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이 많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깨지고 이제 살아나는 이 교차 과정에서 오히려 내국인 주주들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적어도.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쁜 시기 지나가서 좋은 시기가 오면 손바뀜이 조금씩 되면서 해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 시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만 이렇게 갔다 와도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피해자라기보다는 이제 손실자가 생깁니다. 어차피 자기 의지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없는 게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게 있으면 삼성전자가 나중에 20만 원을 간다 해도 5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가면 5만 원 가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는 이 고통을 함께 하지 않고 싸네 하고 들어와서 요 수익 부분만 챙겨 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게 좋은데 오히려 이제 소형주들은 이런 게 없을 것이다. 왜? 전부 한국인들만 갖고 있고 자기 산 가격 밑으로 안 팔 건데. 예, 요런 구조. 그게 코스닥에서 어떤 주도적인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투자 심리를 형성하는 그런 게 될 거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외하면 오히려 코스닥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시황 관련해서 말이 길어졌는데 댓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확인하고 그 종목이 많지 않으면 저기 지금 이제 성장주로 올라간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재미없으실 텐데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하는 게 이 출근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저는 그냥 집에 와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이 정해졌다는 건 이미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뭐 1시간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운전해서 가서 재미없는 직장에 있다가 다시 이 시간을 허비해서 집에 온다.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냥 이제 관심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태양광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나가면 이 지붕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로. 아니, 저 지붕 왜 놀리고 있지?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모르는 데는 제가 가봤자 뭐 일반적인 태양광 영업 사원들이 많이 다녀갔을 거고, 그래서 제가 가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간 적은 없지만. 뭐 시간 내서 만나주는 경우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가면, 어,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설명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왔다 갔을 거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뭐 지붕 임대나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할 거냐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지나가다가 지붕이 비어 있다. 그럼 이제 뭐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주변에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 걸린 게 뭐냐면 보니까 친구 외삼촌 공장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빨리 말씀드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면서 아파가지고 아파 뭐 어쨌든 퇴원하시면 말씀드려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어쨌든 이게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지붕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강 MNT는 상장 회사니까 제가 이 회사에 투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강 MNT가 여기 있었네 이렇게 되고, 지나가다 보면 야드에 어유 이제 조선 업체들 보면 야드가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중소형 조선사들은 망한 데도 많고. 지나가다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중공업 하는 데가, 상강은 야드에 그냥 뭐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저기 수출해야 될 것 같이 생긴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해상 풍력 구조물들 가득 있습니다.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네. 누가 봐도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제가 진정한 투자자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정도. 예,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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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제 요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자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는 계산이 가장 빠른 사람들입니다. 또 시간도 가장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대한제분, 삼성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생명 오너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월급도 나오고, 그리고 뭐 배당도 평생 쓰지도 못할 만큼 나옵니다. 돈이 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식 투자자들하고 다르고, 계산? 얘네들 계산은 틀립니다. 우리는 팔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시세라는 걸 계산하지만 얘들은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심지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안 빠릅니다.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래, 이제 낮은 가격의 상속 문제는 끝났어. 지금 당장 주가를 올린다면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 뭐 팔지도 않을 건데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괜히, 저거 봐라. 저 상속하고 나니까 주가 올리는 거 봐라. 뭐. 저럴 줄 알았, 저거 뭐 완전 불법 아니냐. 이런 구설수에만 오를 뿐이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오너들은 혜택을 보는 게 없습니다. 배당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지금까지 눌러놨던 그런 조치들을 없앤다는 것 뿐이지 주가를 부양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사고,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사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보고 눈치채는 투자자들이 사고, 이렇게 되다가 시세가 오르니까 사는 투자자들까지 몰려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느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이렇게 빠져버리는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당장 뭐 3년에 500%보다 한 달에 10% 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데 안 가네? 또 빠집니다, 여기서. 그럼 생각보다 길어졌다가 나중에 이런 절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조급한 생각이다. 배당 증액? 배당 안 해도 자기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상속세 5년 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보다 조금 급한 상황이긴 할 건데, 그것도 뭐 분납으로 하고 보유했던 현금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급하게 배당을 뭐 무지막지하게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가 배당을 하면 내 지분이 40%니까 60%는 엄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네. 이게 한국 오너들의 마인드입니다. 삼성은 그나마 낫고.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방법, 주가를 올려가지고 내 지분의 최소한의 어떤 손상을 가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지. 근데 그게 5년 분납입니다. 5년 분납이면 지금까지 뭐 여유 자금이 있었을 거니까 첫 해는 납부 가능할 거고, 자기 갖고 있는 걸로. 2년 차부터 이제 해야 되니까 천천히, 이제 막 시작이니까 한 1년 정도 해서 주가 올라갔다. 그러면 일부 털고 2년 차에 납부를 하면 다음번에는 주가가 오르면 털 수 있겠습니까? 저거 상속세 낸다고 털던데 주가 올라가면 나도 팔아야지. 투자자들 심리가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단 한 방에 5년치를 가져와야 된다. 그게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쯤 돼서 주가가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상속 끝났다 해서 주가가 급등한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자들의 관점, 계산이 빠르고 시간 가치가 높은 이런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오너들은 월급 나오고 배당 나오는데 주가 올라가도 내가 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만들 거냐. 그래서 당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종목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 하나씩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올랐던 종목이란 건 가치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첫 번째로 네이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자금이 움직였는지. 그러면 여기서 바닥에서는 네이버가 뭐 그때 언론보다 더 많은 광고 수입을 얻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매일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온다는 건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이버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매매를 안 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 언론사들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얻는 광고 수입이 더 많다. 그리고 언론으로서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한데 제재를 안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규제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평가가 나빠졌습니다. 라인의 어떤 성장성도 떨어졌고.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영향력이 더 커졌고 수익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이 30만 원은 과거의 가격대니까 여기서 이제 공방을 펼치고 그 과거 매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한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가서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 추세가 언제 끝장났냐면 작년 말에 끝장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 추세 기간을 봐야 됩니다. 작년 말에 끝장이 났고 뭐 정점을 이쪽으로 보더라도 여기까지가 그냥 시세다, 이 추세가 살아있는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시세다라고 하면 7월이고 시작한 시점은 눌림목이 있지만 요 저점부터를 본다면 그러면 역시 7월입니다. 약 2년간의 주기였습니다. 2년간의 주기면, 주기라는 것은 오르면 내린다, 이 하나가 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올랐으면 2년 내리는 게 주기입니다. 그리고 오를 때도 보시면 조정도 받고 오르고 이런 것처럼 등락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오른 거고, 내릴 때도 등락이 있으면서 오릅니다. 예, 그래서 손절을 할 때 반등시 정리, 이런 손절의 기준이란 것은 결국 요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10 그때 건데 2006년 2008년 그때 하락 추세를 가는 제 보유 종목을 보면서 주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체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네이버가 뭐 앞으로 실적이 좋고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추세 관점에서 본다면 약세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주가 오른 걸 또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상승 주기가 이러면 하락 주기가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예, 그러면 다음번 상승 주기 때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럼 네이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보면 현재 네이버의 자산 가치가 24조 원, 그리고 실적 가치가 15조 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49조 원입니다. 그럼 네이버가 이 정도 가치에서 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은 성장을 하니까인데, 그 성장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매출이 올해 8조 원인데 작년에 6조 8천억인데 올해는 한 8조 원 찍을 거다. 올해 예상이 8조 2천억입니다. 근데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1조 8천억 나왔어요. 곱하기 4 하면 6조 8조 32 7조 2천억. 예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얼마냐면 6조 8천억입니다. 성장 못했네. 근데 방역 풀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줄어들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추이로 가면 작년 매출 수준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너네 성장한다고 뭐 넉넉하게 24조 원짜리인데 2배 지금 프리미엄 주고 있는데, 그리고 니네가 갖고 있는 자산은 뭐 건물 하나 빼고는 인플레이션에서 자동으로 이익 보는 자산도 아니지 않냐.
근데 니네가 왜 프리미엄을 받아야 돼? 요런 투자자들의 심리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공방을 펼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현재 30만원인데 적정 주가의 2배니까 최종 종착역은 15만원이에요. 근데 15만원까지 과연 가겠느냐? 안 갈 것 같지만 또 가는 게 주가입니다. 뭐 위기가 나와서 가든 뭘 하든. 예, 그래서 네이버는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짧게, 뭐 많이 빠지면 이거 어차피 등락을 주면서 빠지고, 난 이 종목 익숙하니까 하락 추세라도 지금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사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그렇게 공략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짧게. 뭐 이게 이제, 그리고 주가 자체가 성장주가 이렇게 꺾이는 과정이 여전히 고평가고 꺾였는데, 그러면 이때 사는 사람들, 이때는 뭐 왜 샀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사는 겁니다, 이때는. 근데 올라간다고 샀던 사람들이 이제 주가 내려갑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틀렸네 하고 손절하는 거. 아니면, 저기, 물렸는데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보유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행동 모두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마찬가지고, 초기에 형성된 이 하락 추세선 닿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때는 뭐 추세가 지엄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닿지도 못하고 또 밀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추세보다도 약한 상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하고 똑같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41조, 근데 자산 가치로만 보면 13조, 실적 가치로만 보면 10조. 그럼 넌 왜 도대체 고평가를 받느냐? 전 국민이 카카오 쓰잖아요. 뭐 그게 뭐 카카오 쓴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광고도 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뭐 기프티콘 중계라든지 이런 수익성 사업이 있잖아요. 또 뭐 얼마 번다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3조, 4조 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6조 천,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8조 원인데, 카카오가 8조 원 찍을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1분기는 끼케야 한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겁니다. 역시 곱하기 4 하면 6조 8천억 못합니다. 근데 작년에 6조 1이니까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니네들은 왜 프리미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추세가 네이버와 똑같은 양상인데, 한 2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약세. 이렇게 이제 본다면, 계속 이제 여기서 올라서 산 사람들은 손절하거나 그냥 무작정 보유를 합니다. 급락. 나쁜 상황. 그러면 적정 주가가 얼마냐? 후하게 쳐서 3분의 1 토막이다. 그럼 1000만원. 역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결국 시세라는 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상승 자체가 대부분 어떤 겁니까? 뭔가 숫자가 따라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기대감이 올랐다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내린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킨 성과물을 냈던 회사가 없다. 거의 없다. 두 가지 딱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서울반도체, 두 종목인데, 서울반도체는 오랜 경쟁으로 너덜너덜해졌고, 셀트리온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구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이다. 그러면 손절매 잘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타는 종목을 사야 될까, 아니면 하락 추세인 종목을 사야 될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런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등락이 이미 왔는데,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할 때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약이 10개 이상이 이제 특허가 만료된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선점을 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해서 3개까지는 시장 선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4개째부터는 이미 경쟁업체들이 2-3개 먼저 진출해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선점에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발로 시장 장악했던 것도 후발주자들이 뛰어들면서 계속 경쟁 격화 상태. 이 경쟁 격화 상태에서 셀트리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감액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형 자산으로 잡았던 거. 이걸로 돈 벌 거니까 이거 자산이야. 근데 이제는 돈 못 법니다. 아웃 했을 때 무형 자산에 감액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재고로 잡은 거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고, 팔아도 가격을 많이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재고로 그냥 시판가로 재고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깎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깎고 나면 셀트리온 얼마 안 남습니다. 매출 채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그냥 간단하게만 본다면 간단하게 보면 유동자산에서 아주 이게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공장에 있는 재고도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헝가리 같은데. 자, 그럼 이게 없는 거다 치고 없다. 그리고 매출 채권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재고 이게 이거고 재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릅니다만 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안 팔린다고 가정하고 팔아도 본전치기다. 자, 그리고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간 거니까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 이거밖에 없고, 무형 자산으로 1조 5천억을 잡아놨습니다. 이거 실제로 가치 하나도 없다. 그럼 깎이는 게 나쁘게 봤을 때 한 3조 이상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순자산이 얼마냐? 3조 이상 날아가면 이익 잉여금 없다. 지금까지 사업에서 돈 번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순자산 4조 원에서 3조 원 빼면 1조밖에 안 된다. 회사가. 1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이 22조 3천억이다. 20배 이상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건 좀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셀트리온을 다시 보겠습니다. 추세가 하락인 건 분명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경직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셀트리온에 있었던 공매도가 싱가포르, 그러니까 테마섹,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지를 해야 되니까 투자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공매도를 같이 상계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던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블록딜로 없애면서 공매도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이제 다 빠져나가면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개인만 갖고 있어요. 개인만 갖고 있으면 아까 내가 산 가격에 밑으로는 안 팔아 이게 된다고. 예, 물론 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셀트리온의 신용 미수가 안 되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증거금 100% 종목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증거금 30%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 신용 반대매매 나오니까 그 반대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반대매매가 또 나오고, 주가 떨어지면 또 반대매매 나오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증거금 100% 종목만 내국인이 많았을 때 주가가 선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뭐 1조짜리다. 근데 22조다. 적정 주가가 얼마냐? 10,000원 이하가 됩니다. 아이고,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뭐 10,000원 이하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아마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올랐던 과정에서 셀트리온이 실제 벌었던 돈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 대부분이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 3천억, 4천억, 3천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돈을 번 건 매출이 나온 건 이겁니다. 돈이 돌아간 건.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많이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데다가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데 또 돈을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나쁜 상황이다. 내렸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금리는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어떤 전체 시장이 아니라
상장주에 대해서만 아주 철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가치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도 3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의 유동성이 지금 상장주로 가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가치 대비해서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20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자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된다 이러면 요 자산주들은 포스코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한국전력은 부채가 많은데 이 고금리로 올라간다 해도 정부나 다름없는 신용도기 때문에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을 해서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전국 수많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기요금도 올리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성장주들이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무슨 매력이 있는가? 매출도 정체되고 고평가만 돼 있고 저평가 종목 질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세 종목 대표적인 성장주로 불리는 이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2차 전지주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순을 밟을 거고.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쌀 때 살 수 있는 종목들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쌀 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 팔았다, 아니 많이 안 샀다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수급적인 요인도 그렇고, 개인이 많이 안 샀고 싸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사면 사실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도 빠르고 시간 가치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지쳐버립니다. 벌써부터. 아파트는 10년을 살 수 있지만 주식은 한 달만 지나도 지쳐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게 만들어가는 게 주식 공부고, 투자자로서의 어떤 실력의 양상이 배양, 실력의 배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